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영어 과목 함께 하게 된 남윤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부터 저와 함께 영어에서 문법이라는 구조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게 되면 목차가 쭉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목차를 쭉 보시면 굉장히 익숙한 문법 용어들이 보이게 될 겁니다. 저와 함께 오늘부터 그것들을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할 때 문법을 공부하는데 문법하게 되면 머리 지끈지끈 아프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영어에서 문법이라고 하는 이 grammar는요, 또 다른 말로 structure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구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영어라는 언어에서 이 구조를 왜 공부해야 되느냐? 문법 문제가 시험에 나오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요 시험 외에도 영어의 대부분의 모든 시험에서는요, 문법 문제는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 문법 문제가 아예 안 나오는 영어 시험도 상당히 많고요. 그러면 내가 왜 문법을 공부해야 되지? 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생길 수가 있겠죠. 문법을 공부하는 이유는요, 그 구조를 잘 알아야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한다라는 것은 해석과도 굉장히 면밀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문법 공부할 때 해석을 하지 않고 구조만 눈으로 딱딱딱딱 보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거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영어라는 언어에 대해서 차근차근 그 체계들을 공부할 때 있어서 큰 구조로 그림을 그릴 거예요. 큰 그림을 먼저 그려서 영어라는 언어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이거고 시험에서 이러한 것들이 많이 다루어져. 그리고 우리가 독해할 때 있어서 해석할 때는 이러한 구조를 조금 더 잘 이해해야지 잘 해석할 수 있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 문법은 잘 이해하기 위함이다. 잘 이해해야지 잘 쓰고 말하고 들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다 연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영어 형성 체계 중에서 1번이 뭐라고 돼 있어요? 문장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문장 하게 되면 영어로는 sentence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문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라는 것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대문자로 시작한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문장에서 제일 앞에 나오는 단어는 반드시 대문자로 시작을 해주어야 됩니다. 요건 우리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공부한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반드시 동사를 가지고 있다, 수로라고 얘기하는 이 동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물론 저는 항상 문장에서는 주어하고 동사의 뼈대가 굉장히 중요해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요 말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자, 일단 그럼 주어하고 동사 S하고 V로 제가 표시할 거예요. 여러분들 요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영어에서 주어는 subject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S로 표기하고 그 다음에 영어에서 동사는 verb예요. 그래서 V로 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해할 때 그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내가 단어를 다 알아. 근데 해석이 잘 안 돼. 이런 분들 상당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영어의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단어를 다 뜻을 알아도 이게 마치 동동동동동 떠 있어서 하나의 유기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을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문법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장에 있어서 주어하고 동사의 뼈대를 잘 잡아야지 거기에 겹붙어져 있는 그러한 긴 문장들도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하고 동사의 뼈대를 잘 잡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반드시 주어하고 동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동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영어의 문장의 종류 중에서 명령문의 형태에서는 주어가 생략이 돼요. 그래서 동사부터 나가죠.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주어가 빠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드시 동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만 이야기한다라는 거. 그리고 문장의 종류에 따라서 평서문 같은 경우는 period 딱 집어줘야겠죠? 마침표 찍어줘야 되고요. 의문사가 있거나 아니면 의문의 문장이 되는 경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의문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question mark, 그렇죠. 물음표 붙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느낌표를 붙여서 감탄문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딱 이 문장이 끝났다라는 표시를 마침표 혹은 물음표 혹은 느낌표 등으로 표시를 해줘야 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형식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요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장에 반드시 들어가는 필수 요소를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 필수 요소에는 뭐가 있냐면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 그 다음에 보어, 그리고 수식어가 있어요. 자, 주어나 동사나 목적어나 보어,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목적어는 우리가 영어로 object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라고 쓸 거고, 보어는 보충해주는 말이다라는 뜻이거든요. complement라고 얘기를 해요. C로 표기를 할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M은 뭐냐? modifier라고 하는 거예요. 수식어라고 하는 거예요. 수식어. 근데 제가 여기에 딱 구분을 지었죠. 그 이유는 뭐냐면 문장의 형식할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문장에 5가지, 5형식. 그죠? 내가 소시적인 영어 공부했지. 5형식 내가 공부한 적이 있어. 이렇게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 텐데 문장에 형식하게 되면 뭐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문장을 기본적으로 갖추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 중에 주어 동사는 반드시 들어가고요. 명령 빼고는. 어떤 문장은 주어하고 동사하고 목적어로 이루어졌어요. 그럼 그런 것도 우리가 3형식이라고 얘기하죠. 또 보어가 들어가서 주어하고 동사 다음에 보어가 들어가서 뭐 2형식의 문장이 되거나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까지 나와서 5형식이 되거나 뭐 이래요. 그런데 이 수식어라고 하는 것은 필수 요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장을 구성하기 위해서 modifier, 이 수식어가 반드시 있어야지 문장이 완성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수식어는 문장 내에서 어디에나 위치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구성하는 가장 필수 요소는 요 4가지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문장의 5형식 바로 보게 될 거거든요. 그때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나온 게 지금 저승사자가 나타났다라는 요 문장이 나오고 있어요. Grim Reaper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음의 사신이거든요.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저승사자죠. 저승사자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하고 동사만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우리가 나중에 형식으로 얘기할 때는 이 형식의 구조에 아마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승사자가 나타났어. 이렇게 얘기할 때 one day라는 거. 이런 게 이제 수식어에 해당한다라는 거야. 문장에 꼭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에요. 주어도 아니고 목적어도 아니고 그죠? 그런 거 어디에나 올 수 있다. 여기서 막 나타났어. just 뭐 이런 게 들어갔어. 그럼 동사 앞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아니면 저승사자가 어느 날 내 앞에 나타나서 before me 이런 것들도 수식어에 해당한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장을 구성하는 데서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동사 뒤에는 보어 또는 목적어가 등장한다. 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어 동사 다음에 보어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으면 좋은데 보어는 제가 아까 전에 C로 표기를 했고 목적어는 object라고 해서 O로 표기를 했었죠. 요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게 보어인지 혹은 목적어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알아맞혀 보세요. 자, 요게 제가 밑줄을 그을 거고요. 요게 이렇게 밑줄을 그을 거예요. 자, 그러면 he is a teacher라고 했었을 때 teacher라는 것이 보어일까요? 혹은 목적어일까요? 두 번째, he loves her라고 했었을 때 her라는 것이 보어일까요? 목적어일까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바로 옆에 이 문장들을 썼기 때문에 각각의 예시구나라고 여러분들 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 맞아요. 자, a teacher라는 것은 보어예요. 정확하게 얘기하게 되면 주어를 보충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격보다 이렇게 우리가 배운 적이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her라는 것은 그가 사랑하는 대상을 가리키기 때문에 목적어다, object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거예요. 목적어라는 말 있잖아요. 요 목자가 눈목자예요. 그 다음에 저기 무슨 적자냐면요. 한문으로 관역적자예요. 그 다음에 어는 아시겠지만 말씀어자입니다. 관역이 왜 나왔지? 여러분들이 활을 이렇게 쏠 때 있잖아요. 그죠? 활을 이렇게 쏠 때
이 관역이 이제 관역을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활을 이렇게 쏘면 관역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문장에서 이 동사가 바라보는 대상이 바로 목적어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A teacher도 명사고 her도 대명사로 명사예요. 그러면 어떨 때 명사는 보호가 되고 어떨 때는 목적어가 되느냐? 이런 질문이 생길 텐데 보호라는 것이 보충해주는 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a teacher라는 이 명사는 he라는 사람의 지금 직업, 신분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는 선생이야. 그래서 그가 곧 선생이다라는 이해가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he loves her에서 her는 그를 곧 나타내는 건가요? 그를 곧 보충해서 설명하는 건가요? 아니죠. 이게 형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her라는 것은 동사가 바라보는 것, 우리가 이 활을 쏘기 위해서 관역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것의 동작의 대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목적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love라는 것에 대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이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자, 이퀄이 가능한 느낌이야? 그러면 보호야. 그렇지 않아? 목적어야.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큰 그림을 잡는 데는 도움이 좀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장의 필수적인 요소인 주어, 목적어, 보호, 수로 중에서 수로 이제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어, 동사의 문장의 동사라는 문장의 가장 기본적인 형식에서 주요 성분 중에 하나인 목적어나 보호를 결합해서 문장을 확장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가 붙게 되면서 문장들이 확장되고 또 목적어가 붙게 되면서 확장된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처럼 보시게 되면 My sister became an English teacher라고 했을 때 내 여동생이 영어 선생님이 됐어. 그죠? 그러면 주어를 보충 설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내 sister가 곧 영어 선생님이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My brother loves a nice car 라고 했을 때 내 남동생은 멋진 자동차를 좋아해, 사랑해 라고 했었을 때 My brother 보충 설명하는 게 a nice car는 아니죠. love라는 동작의 대상이 바로 a nice car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a nice car라는 것은 보호가 아닌 목적어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문장의 5형식을 같이 한번 쭉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문장의 첫 번째 형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1형식이라고 하는데 무엇으로 구조가 완성됐어요? 주어하고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주어하고 동사만으로도 문장이 완벽해지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1형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자, 이거 뭐예요? 야, 진짜 세월 왜 이렇게 빠르냐? 라고 할 때 time flies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시간이 날아간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정말 시간이 날아가는 것처럼 너무 세월이 빨라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time flies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주어하고 동사만으로도 이 문장은 완벽해요. 여기 time flies에 뭐 꼭 들어가야 되는 거 이런 건 없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이라는 주어가 보일 거고 달린다라는 동사가 보일 거야. 그 다음에 굉장히 빠르게 해요. He runs. 그죠? 가능해요. 근데 얘가 달리긴 달린다. 어떻게 달리냐면 굉장히 빠르게 달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He runs라는 문장과 He runs very fast라는 문장의 의미는 다르죠. He runs만 있으면 그냥 그는 달린다는 뜻이고 He runs very fast 이렇게 하게 되면 그가 굉장히 빠르게 달린다는 의미의 차이가 있죠. 그러나 very fast라는 것은 modifier예요. 아까 배웠죠? 그죠? 수식어란 말이죠. 그래서 문장의 필수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이 문장은 주어 동사 modifier로 구성이 되긴 했지만 필수 요소에 modifier가 들어가지 않아서 주어 동사만이 필수 요소잖아요. 아, 그러면 주어 동사만으로 되어 있는 거는 1형식이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1형식에는 주어 동사만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modifier가 붙으면서 문장이 조금 더 화려하게 구성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죠? 여기 보시면 a lie cannot live라는 것도 거짓말이 살아남을
사용할 수 없다. 주어 동사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1형식의 문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2형식이라는 문장은 방금 전에도 사실 봤지만 주어 동사 다음에 보어, 그죠? 컴플리먼트가 붙게 됩니다. 자, 주어 동사만으로는 문장이 완전하게 완결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말이 와줘야 돼요. 보충 설명하는 말이 보어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주격 보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나중에 이제 목적격 보어하고 구분이 되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러한 뭐 비동사라든지 아니면 상태 변화 동사라든지 아니면 감각 동사가 있어요. 이 감각 동사는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게 감각 동사가 지금 이 형식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한 거는 여기 있는 동사가 상태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떠어떠하게 보이다, 그 다음에 어떠어떠하게 들리다, 어떠어떠한 냄새가 난다, 어떠어떠한 맛이 난다, 어떠어떠하게 느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그럴 때에만이 우리가 이 형식의 뒤에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구조로 사용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써 있는 동사들, 예를 들어 뭐 smell이라든지 taste라든지 뭐 feel 이런 동사는 나중에 감각 동사가 아니라 지각 동사로도 쓸 수 있어요. 그럼 그 지각 동사일 때는 뒤에 또 목적어가 와. 그럼 뭐야? 생김새는 똑같은데 어떨 땐 감각이고 어떨 땐 지각이야. 요거는 우리가 일반 동사를 공부할 때 있어서 일반 동사는 크게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와 동작,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동사가 어떨 때는 상태 동사로 사용되고 어떨 때는 또 동작으로도 나타내요. 그럼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 단어 이렇게 찾아볼 때 사전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단어가 딱 하나의 의미만 있으면 진짜 영어 공부할 만 나는데 내가 아는 단어도 나중에 쭉 찾아보면 정말 이런 뜻도 있어? 라는 것을 발견할 때가 꽤 많죠. 그죠? 하나의 단어가 하나의 의미로만 사용되지 않고 다른 용례로도 사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동사는 특히나 기억을 하고 계시면 나중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 바로 이 형식의 대표적인 문장이죠. 자, 경험이 주어가 나왔어요. is입니다요. 그럼 여러분들 experience is라고만 주어 동사만 붙게 되면 경험은이다. 말이 안 되죠. 경험이 뭐다라는, 경험이 뭐냐라는 것을 보충 설명하는 말이 나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만약에 이주로 문장이 끝내게 되면 이거는 완전하지가 못한 거예요. 얘를 완성시켜줘야 되겠죠? 그러려면 반드시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주격 보호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경험이란 게 모든 것들의 선생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곧 experience가 곧 뭐다? The teacher of all things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가 이 형식의 대표적인 구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있는 지금 요 문장도 보시면 이거예요. 주어, 동사 다음에 보충 설명한 주격 보호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look이라는 거, look 여러분들 어떻게 봐요? look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대부분이 보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뒤에 사실은 전치사 at과 함께 나와서 look at이 함께 사용돼서 뒤에 어떠한 대상을 필요로 하는 그런 동사가 됩니다. 그럴 때에는 상태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 동작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보다와 보이다는 완전히 쓰임이 다릅니다. 여기서는 보다가 아니라 보이다로 해석을 해야 돼요. 상태로 해석을 해줘야지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뒤에 주격 보호가 나와줘야 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you look 하게 되면 너는 보다가 아니라 you look 하게 되면 너 보이다예요. 어떻게 보이냐면 familiar 이건 뭐야? 친숙한이라는 형용사거든요. 너 친숙해 보여 라는 뜻이에요. to me, 나에게. 너 나에게 친숙해 보여? 낯이 익는데?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아까 감각이라고 하는 동사는 그렇게 상태 동사로서의 한국말 해석도 여러분들이 장착하시면 나중에 이 지각 동사와 비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삼형식으로 넘어가 보죠. 삼형식은 너무 쉬워요. 대부분의 이제 동사들이요.
아까 전에 이제 일형식이나 일형식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사가 이제 사용되잖아요. 자동사란 건 뭐냐면 스스로 자자를 써서 뒤에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동사들이에요. 1, 2형식의 동사들이 그렇죠. 뒤에 목적어가 오지 않으니까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로 사용이 많이 됩니다. 물론 하나의 동사가 자동사, 타동사로 쓰이는 경우도 상당히 많지만요. 그래서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로 문장이 구성되어 있는 형식을 우리는 3형식의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부분의 동사는 행위의 주체와 그 행위를 당하는 대상인 객체, 즉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라고 얘기하고 그러한 구조는 우리가 3형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I love you 이런 것이 대표적인 3형식의 구조잖아요. 그죠? 나는 사랑해. 그러면 사랑하다의 대상인 목적어가 반드시 나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도 되게 유명한 이런 속담이 나와 있죠. Slow and steady. 그러니까 느리지만 되게 꾸준하게 하는 것이 wins the race라고 얘기하죠. 그죠? 경기를 이긴다. 한마디로 더디더라도 계속 꾸준히 하는 것이 승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어, 동사, 목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구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시험에서 자주 많이 다루는 것은 이제 4형식, 5형식이죠. 4형식은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2개가 나오는데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가 2개가 나와요. 간접 목적어는 indirect라고 하는 건데 indirect object라고 해서 제가 IO라고 표기를 하고 직접은 직접적인 direct, direct라고 읽어도 상관없으세요. direct object라고 얘기하는 직접적인 목적어 이 2가지가 같이 동시에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간접 목적어는 누구누구에게라는 대상을 나타내게 되고 그래서 간접 목적어에게 을 직접 목적어를 뭐뭐 해준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4형식에 사용되는 동사를 수요동사라고 많이 해요. 주다, 뭐 해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요 예문을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 교육이, education이 can give 요 give라는 동사가 이제 4형식 동사가 되는 거죠. 수요 동사가 돼서 당신에게 이게 뭐예요? 간접 목적어가 되는 거죠. A skill, 기술을 줄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a liberal education 요게 여러분들 이제 liberal 하게 되면 자유민주적인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education과 함께 하게 되면 자유민주적인 교육이라고 하면 안 되고 교양교육입니다. 이 교양교육이 can give 줄 수 있어요. 너에게 뭘 줄 수 있냐? 위엄, 존엄, dignity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 give라는 동사는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를 다 취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목적어가 2개가 나란히 올 수 있는 이 구조는 우리가 4형식의 구조로 보고 해석할 때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동사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 주셔야 되는 구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5형식이 시험에서 만약에 문법이라는 영역에서 문법 문제를 굳이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면 이 5형식을 가지고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5형식은 해석의 관점에서 뿐만이 아니라 문법 문제의 관점에서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얘는 뭐냐면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만으로는 이 문장이 완성되지가 않아. 그래서 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목적격 보호까지 나와야지 이 문장이 완성돼. 이런 구조를 우리가 5형식의 구조라고 해요. 아까 보호 중에는 주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하는 주격 보호가 있다고 했죠. 그죠? 근데 얘는 주어하고 상관이 없어. 주어를 설명하는 게 아니야.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특별히 이 보호를 목적격 보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어뿐만 아니라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목적격 보호까지 있어야지 문장이 성립이 되는 그러한 구조의 형식을 우리가 5형식의 구조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보세요. 나는 will keep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를 유지시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유지시켜줄게. Your dreams까지만 있다고 봐봐. 그러니까 목적어까지만 있다고 보면 I will keep your dreams 하면 내가 네 꿈을
유지시켜줄게, 지켜줄게 뭐 이런 뜻 같아. 이게 뭔 소리야? 말이 안 되죠. 이 keep 다음에는 이 목적격 보호의 상태를 보충 설명하는 말까지 나와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I will keep your dreams alive. alive 하게 되면 살아있는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네 꿈이 살아있게끔 그렇게 지켜줄게 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네 꿈 지켜줄게 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alive라는 것은 주어인 나를 alive 하게 만들어준다는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꿈, 너의 꿈, your dreams를 arrive 하게, 그죠? alive 하게 그렇게 지켜준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장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인 주어, 동사, 목적어, 거기에 목적격 보호까지 있어. 그러면 얘는 O 형식의 구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을 보시게 되면 더 알아보기에서 사형식하고 오형식을 비교하는 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형식에서 목적어하고 목적격 보호의 관계를 주어하고 동사의 관계로 봐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I found him unkind. 그러면 내가 I found him까지 하게 되면 내가 그를 발견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내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난 걔가 불친절하다는 걸 알아냈어. 걔가 불친절하더라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여기서의 unkind는 나라는 주어를 수식하는 게 아니죠. 목적어인 him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를 마치 해석할 때 주어하고 동사인 것처럼 그 관계로 보라는 거야. 문장에서 주어하고 동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의미상으로 봤었을 때 주어하고 동사의 관계로 보면 이해가 쉽다라는 거야. 사실 그가 어떻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unkind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He was unkind 하다라는 것을 내가 found 했다 그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마치 주어하고 동사의 관계로 얘를 봐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사형식에서는 그게 통하지가 않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I found him his walle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동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가 그의 월렛이다. 그가 그의 지갑이다. 이게 형성이 안 돼요. 여기서는 의미상으로 주어하고 동사로 봐서 그가 unkind 하다라는 걸 내가 알았다. 요 얘기가 되는데 여기서는 그가 그의 지갑? 요 말이 안 되죠. 요 관계가 형성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사형식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그게 무슨 뜻이냐? 내가 그에게 그의 지갑을 찾아줬어. find도 수요 동사로서 쓰일 수가 있어요. 찾다라는 뜻도 있지만 알아내다라는 뜻도 있지만 찾아주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럴 때는 수요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사형식 동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형식에서는 간접 목적어하고 직접 목적어의 관계는 주어 동사, 주어 수요의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식과 오형식의 구조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수 있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아래는요, 여러분들이 쭉 한번 보시면서 꾸덕꾸덕 이해하시는 또 부분이에요. 문장의 구성 요소 중에는 이제 단어, 구, 절이 있어요. 자, 단어라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냐? 단어라는 것은 의미를 지니는 최소한의 정보 단위를 가리켜서 우리가 단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단어의 기능에 따라서 8개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8개로 구분해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팔품사다 얘기해요. 우리나라 이제 이 문법은 한문에 기초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팔품사 일단 나오면 머리부터 아프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의미를 가지는 최소한의 정보 단위가 단어야. 근데 이 단어를 기능적으로 한번 나눠봤더니 8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진대. 근데 그거를 우리가 팔품사라고 불러.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대명사, 감탄사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단어 중에서 뭐 teacher 뭐예요?
사람이나 사물이나 동물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사람이나 사물이나 동물의 이름을 우리가 명사라고 얘기하니까 teacher, 그죠? 명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study, 공부하다. 우리가 동사는 몸하다로 보통 해석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동사는 동사의 종류에는 뭐 study, walk, think, 그 다음에 뭐 give, take 뭐 등등이 있어.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고, 형용사는 명사라든지 대명사를 수식해 주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 말로 하게 되면 뭐뭐한 이렇게 보통 해석이 되죠. beautiful. 옛날에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영어 선생님이 단어 시험 그렇게 쪽지 시험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쪽지 시험 보통 어떻게 보냐면 단어를 딱 줘. 그리고 옆에 한글 해석을 적게끔 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제가 beautiful 이렇게 옆에다가 아름답다라고 쓰잖아요. 그러면 정말 관대하신 선생님께서 어이구 윤희야 잘했어 맞았다 동그라미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러셨으면 안 돼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냐하면 이 단어의 품사를 정확하게 아는 게 나중에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만약 beautiful이 아름답다면 I beautiful 해도 말이 되어야 되잖아요. 나는 아름답다. I beautiful. 근데 호국 이상하다 라고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가 있겠죠. 왜? 동사가 없잖아요. 그죠? I am 이라는 비동사와 함께 beautiful이 붙어야지 내가 아름답다라는 의미를 형성해낼 수 있잖아요. 왜? beautiful이라는 것은 아름다운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I beautiful 하게 되면 나는 아름다운 말 되는데 이러시면 안 되고요. 나는 아름다운이라는 말도 안 되는 문장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품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게 우리가 단어를 공부할 때 제대로 그 품사에 대한 해석까지 같이 이해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나중에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부사라는 것은 보통 동사나 형용사나 또 다른 부사 혹은 구절, 문장 전체 등을 수식을 해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부사에 속하게 되고 전치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at이라든지 in이라든지 into라든지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우리말의 조사 기능으로 최소한의 정보를 구성하고 있어서 명사를 목적으로 가지는 단어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 이런 preposition의 종류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단어와 단어, 그 다음에 구와 구, 절과 절 등을 연결하는 이런 conjunction이라고 하는 이런 접속사 등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좋겠죠. 대명사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명사를 대신하여 지칭하는 단어. 그래서 우리가 인칭 대명사의 종류에는 he, she, it, they 이 등등등이 있죠. 자, 그다음에 감탄하는 거 oops. 그다음에 gosh. 그다음에 이런 건 좀 나쁜 거긴 하지만 그죠? 이런 슬픔이나 기쁨이나 놀람 따위를 나타내는 말을 뜻하는 감탄사. 이렇게 여러분들이 8가지로 8품사로 우리가 단어의 종류들을 구분할 수 있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